오늘은 중국 문화 대혁명의 원흉, 사인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대약진 운동으로 권력을 잃은 마오쩌둥이 해서파관 사건을 기회로 삼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끌어내리기 위해 시작된 사건이자 자국민들이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파괴한 비극이기도 하죠. 병원부터 극장까지 자본주의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건물은 죄다 박살이 났고, 인민들 중에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문화 대혁명을 파국까지 이끌어낸 게 바로 사인방이죠. 사인방의 멤버는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을 필두로 중국 공산당의 부주석 왕웅원과 장춘처, 그리고 야오원 위안입니다. 사인방은 마오쩌둥의 이름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고 마오쩌둥이 세상을 뜨는 그날까지 온갖 권력을 부렸죠. 이번 영상은 4명의 사인방이 각자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문화대혁명에 참여해 어떤 일을 했는지 개인의 시점을 액자식으로 구성하여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4명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큰 줄기로 함께 묶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하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이해도 쉬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사인방의 실질적 리더인 장칭은 중일전쟁 이전에는 배우 겸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배우 생활을 하던 시기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죠. 감옥 생활을 했을 당시에 장칭이 간수들에게 성을 팔았다거나 사상 전향을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저우얼라이와 주더는 마오쩌둥과 장칭의 결혼을 반대했죠. 영부인의 자리에 오른 장칭은 의혹과는 다르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복잡한 여성 편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았죠.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장칭의 성격은 점점 괴팍해졌고, 마오쩌둥은 장칭을 달래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장칭은 문화대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해서파관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죠. 해서파관은 1959년 베이징의 부시장 우환이 발표한 연극으로 명나라 시절 해서라는 청백리가 황제에게 충언을 했다가 파직당하는 내용입니다. 장칭은 해서파관을 두고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연극이라 주장하며 이런 반혁명 연극은 고발해야 한다고 마오쩌둥을 설득했죠. 마오쩌둥은 해서파관을 좋게 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장칭의 주장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이유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자 마오쩌둥은 장칭에게 해서파관에 대한 비판을 주도하라고 지시하죠.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장칭은 해서파관을 비판해줄 작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서 비판문으로 유명한 작가는 베이징의 리시판과 상하이의 야오원이안이었죠. 장칭은 먼저 리시판을 찾아갔지만 리시판은 장칭의 사주를 거절했습니다. 리시판에게 거절당한 장칭은 상하이의 시장 커칭스를 만나죠. 커칭스는 작가를 구하고 있다는 장칭의 말에 장춘차오를 소개시켜줬고, 장춘차오는 장칭을 데리고 당시 반우파 투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문예비평과 야오원 위안을 찾아갑니다. 야오원 위안은 장칭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죠. 이때부터 장칭과 야오원 위안은 베이징 정계 인사들을 비판하는 해서파관 사건을 일으킵니다. 장칭이 일으킨 해서파관 사건은 중국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내 5.16 사건으로 번지며 지목된 베이징 정계 인사들이 모두 숙청당하기 시작했죠. 5.16 사건으로 베이징에서는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학생들이 모여 홍위병이 조직되었습니다. 홍위병은 반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 혁명을 이루자는 구호를 외치며 대자보를 붙이거나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활동을 시작했죠. 홍위병들의 목소리에 힘입은 마오쩌둥은 류사오치에게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남았겠지만, 장칭의 한마디가 문화 대혁명을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남게 만들었죠. 류사오치 쪽으로 기울었던 전세가 다시 마오쩌둥에게로 넘어오자 장칭은 홍위병들에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폭행을 옹호하진 않지만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에게 맞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 발언은 홍위병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질렀고, 문화대혁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베이징 8월 폭풍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화대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장칭은 장춘차오에게 상하이를 장악하라고 지시하죠. 상하이로 넘어간 장춘차오는 장칭의 지원을 받으며 홍위병들을 선동해 상하이 1월 폭풍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으로 상하이 시정위원회 간부들 대부분은 홍위병들에게 체포당하죠. 상하이 1월 폭풍으로 상하이 정부는 사실상 장춘차오의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하이 1월 폭동은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칭이 독단적으로 꾸민 일이었기 때문에 질책을 받기도 했죠. 이것을 약점으로 삼은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이 2월 역류를 일으키며 문화 대혁명의 주동자들을 견제하려 했지만, 야오원이안과 장춘차오가 합세해 장성들을 위험한 인물들로 몰아갔고, 결과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장성들만 실각되며 끝났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홍위병과 언론을 모두 장악한 장칭은 언론을 통해 홍위병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마오쩌둥의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죠.
다음은 사인방의 언론 작가를 맡았던 야오원 위안입니다. 야오원 위안은 좌익 작가인 아버지 야오펑즈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며 집필활동을 했죠. 문화 대혁명 이전에도 노기비고 도보구감이란 글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야오원 위안이 반우파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이유도 이 글 덕분이었죠. 유명하긴 했지만 정계에서는 그다지 비중이 없었던 야오원 위안은 1965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장칭이 야오원 위안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장춘 차오의 주선으로 장칭을 만나게 된 야오원 위안은 장칭과 정치 성향도 비슷했기에 제안을 바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춘 차오와 장칭 그리고 야오원 위안은 조직을 결성하게 되죠. 야오원 위안은 곧장 해섭학원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고 마오쩌둥의 검수까지 끝마친 뒤 11월에 문외보와 해방일보를 통해 발표합니다. 글의 내용은 장칭 부분에서도 봤듯이 마오쩌둥이 지목한 베이징 정계 인사들을 해섭학원과 엮어 비판한 것이죠. 야오원 위안의 글은 장칭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급속도로 퍼졌고 5.16 사건까지 불러왔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왕웅원이 공총사를 세우고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약 30시간 정도 막아선 사건에 대해 왕웅원을 칭찬하는 글을 작성했죠. 상하이 1월 폭풍 이후 2월 역류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을 무력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중반에도 야오원 위안은 글을 통해서 여론을 쥐고 흔들었죠. 야오원 위안이 글을 통한 선동을 맡았다면 사인방의 세 번째 멤버 장춘 차오는 행동력을 무기로 선동에 가담했습니다. 장춘 차오는 원래 중국 국민당 소속이었지만 중일전쟁 당시 항일운동을 하다가 산동성이 무너지자 1938년 예난으로 도망쳐 공산당에 가입했죠. 국共내전 당시에는 인민해방군으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해섭학원을 비판해줄 작가를 찾기 위해 상하이로 온 장칭에게 야오원 위안을 소개해주며 함께 문화대혁명을 시작한 장본인이죠. 장춘 차오는 해섭학원 사건과 베이징 8월 폭풍 사건 이후 장칭의 독단적인 명령에 따라 상하이로 넘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웅원과 공총사가 벌인 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공총사와 홍위병들을 도와 상하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11월 상하이에 도착한 장춘 차오는 공총사와 대립 중이던 시정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며 뒤로는 공총사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철도 봉쇄 사태를 해결하려고 파견된 장춘 차오가 공총사와 접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정위원회는 장춘 차오를 비난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오쩌둥이 공총사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자 장춘 차오는 계획대로 시정위원회를 비난하며 공총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때부터 장춘 차오는 상하이의 홍위병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12월 18일에는 조반파 홍위병들의 우두머리 콰이다프를 만나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을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불씨가 되어 홍위병들은 군중대회를 열게 되는데 군중대회란 류사오치를 잡아다 단상에 세워두고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대회였죠. 여기서부터는 장칭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12월 28일 홍위병들에게 상하이 시위총부 공격을 지시했고 장춘 차오의 지시를 받은 홍위병들은 시위총부로 쳐들어가 시정위원회 간부들을 체포하는 일명 상하이 1월 폭풍 사건이 벌어졌죠. 상하이 1월 폭풍으로 상하이 정부는 사실상 장춘 차오에게 넘어갔고요. 하지만 마오쩌둥의 지시가 없었던 사건이다 보니 장칭은 이 사건으로 마오쩌둥에게 질책을 받았고 이는 곧 2월 역류까지 이어졌죠. 이때 장춘 차오는 야오원 위안과 함께 장성들을 실각시킬 판을 꾸며 역공했습니다. 마지막 멤버는 얼굴마담 왕웅원입니다. 왕웅원은 문화대혁명이 잠식되면서 힘을 잃어가던 장칭 무리에게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제공한 인물이죠. 한때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왕웅원은 서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저학력자였죠. 실제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채 군에 입대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에는 제대를 선택했고 상하이의 목화 공장에서 간부직을 맡아 생활을 했죠. 딱히 야망도 없이 주구장창 일만 하던 왕웅원은 해섭학원 사건으로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자 공장 인부들을 선동해 조반파 홍위병을 결성했고 이후에는 범위를 더 넓혀 공총사까지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웅원은 상하이의 시정위원회와의 전쟁을 준비했죠. 하지만 상하이 시정위원회는 공총사를 상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웅원은 홍위병들을 이끌고 안팅역에 쳐들어가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가는 노선을 막았죠. 이 사건을 빌미로 장춘 차오는 상하이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인방 각자의 소개는 끝이 났으니 다시 2월 역류가 마무리되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상하이 1월 폭풍과 2월 역류로 홍위병이 인민해방군마저 압도하게 되자 마오쩌둥은 슬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위병들이 더욱 날뛰게 되면 자신의 입지
의지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이 시기에 홍위병들은 마오쩌둥의 아버지가 분홍이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공격성 대자보를 뿌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의 편에 서서 홍위병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죠. 얼추 진압이 끝난 뒤에는 홍위병들에게 농가로 내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때 문화 대혁명은 끝이 났지만 문제는 남은 장칭 무리의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오쩌둥의 후계작감들은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에게는 이미 린벼우와 첨보다 그리고 저우얼라이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린벼우의 죽음입니다.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으며 이인자로 군림하던 린벼우는 중수 국경 분쟁을 기점으로 마오쩌둥과의 갈등을 빚었죠. 이 사건으로 린벼우는 서열에서 밀리게 됩니다. 첨보다는 린벼우를 도우려다가 자신도 서열이 밀리고 말았죠. 마오쩌둥의 강경한 태도에 불안해진 린벼우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반역을 꾸몄습니다. 정확히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린벼우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죠. 린벼우는 계획이 실패하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소련으로 망명하려 했지만 의문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린벼우와 첨보다가 서열에서 떨어져 나가자 공산당 내부의 2인자는 저우얼라이의 차지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장칭 무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 마오쩌둥은 왕웅원까지 중앙 정계로 데려왔습니다.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다시 뭉치게 된 것이죠. 장칭의 무리가 사인방으로 불린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은 왕웅원이 중앙 정계에 들어선 지 1년 만에 중앙위원회 부주석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사인방의 권력도 막강해졌죠. 린벼우의 죽음으로 2인자가 된 저우얼라이를 견제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저우얼라이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데려옵니다. 과거 류사오치와 함께 실권을 장악했던 덩샤오핑을 복권시킨 것이죠. 돌아온 덩샤오핑은 저우얼라이 바로 아래인 부총리직까지 올랐습니다. 사인방은 저우얼라이를 견제하기 위해 비린비공 운동을 벌였죠. 비린비공 운동을 이름 뜻대로 풀어보면 과거 중국의 산물인 공자와 역적 행위를 했던 린벼우를 배척하자는 내용인데 그 안에 담겨진 뜻은 저우얼라이를 배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우얼라이를 향한 선동은 먹히지 않았죠. 저우얼라이는 워낙 오래전부터 마오쩌둥의 동지였기에 대중들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인방은 자신들의 언론 조작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목표를 돌려 덩샤오핑을 비난하는 기사를 썼죠. 덩샤오핑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는 대중들에게 덩샤오핑이 우파의 입지를 회복하려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죠. 1976년에는 두 번째 계승 후보였던 저우얼라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인방은 이제 덩샤오핑만 견제하면 왕웅원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왕웅원은 권력만 탐할 뿐 별다른 능력이 없었고 마오쩌둥은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화거펑을 총리 대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는 천안문 광장에서 저우얼라이의 추모식이 시작되었죠. 저우얼라이의 추모식은 문화 대혁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사인방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번지며 천안문 사태가 발생합니다. 천안문 사태가 점점 커져가자 사인방은 공안을 동원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뒤 덩샤오핑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 실각시켰죠. 이것으로 모든 정적을 처리한 사인방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인방은 아직 후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이 1인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죠. 특히 장칭은 마오쩌둥이 죽어가던 시기에 온갖 기행을 부렸습니다. 막무가내로 자신이 마오쩌둥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편의 죽음을 두고 자신도 함께 몰락할 거라는 생각에 화를 내다가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등 제정신이 아니었죠. 마침내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자 사인방은 확실하게 마오쩌둥의 뒤를 잇기 위해서 상하이 일대에서 병력을 소집하고 친인척을 활용해 베이징 부대들도 포섭하려 했습니다. 사인방의 위험한 움직임을 포착한 인민해방군 장성들은 화거펑에게 사인방을 체포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사인방 긴급 체포가 시작되었죠. 첫 번째 타깃은 역시 장칭이었습니다. 체포당할 당시에는 잠옷 차림으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행동조를 보고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이후에는 순순히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장칭을 쉽게 체포하자 화거펑은 남은 3명에게 8시까지 회인당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회인당에 도착한 장춘차오는 기습을 당해 체포되었죠. 장춘차오의 뒤를 이어 회인당으로 출근한 왕웅원은 행동조가 기습하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흥분을 이기지 못한 왕웅원은 난동을 부렸고 마지막에는 화거펑에게 달려들었다가 포박당에 끌려나갔죠. 뒤늦게 회인당 앞으로 도착한 야원위안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행동조에게 잡혔습니다. 사인방의 체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상하이에서는 사인방의 석방을 주장하며 무장봉기가 일어났죠.
하지만 봉기를 준비하던 상하이의 지도자들도 모두 체포되면서 중국의 서인방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서인방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서인방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1년 공개 재판장에서였습니다. 재판장에 등장한 장칭은 여전히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누구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다른 3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재판은 그저 보여주는 용도였고 서인방의 형량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죠. 장칭과 장춘차오는 사형이지만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고 왕응원은 종신형을, 야오원이아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장칭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왕응원은 수감 생활을 하다가 생긴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야오원이안과 장춘차오는 그나마 감옥 밖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들이지만 문화대혁명의 모든 책임을 사인방이 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문화대혁명의 진짜 주동자는 사실 마오쩌둥이었고 많던 홍위병들도 면죄부를 받았으니까요. 중국 문화대혁명의 원흉 서인방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